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짧게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 될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단정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했고 괜히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과한 친절보다 과하지 않은 예의가 더 믿음이 간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어른들 앞에서 쓸데없는 농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반찬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풀렸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그 사람을 힐끗 보며 웃던 얼굴도 기억납니다. 그 얼굴이 나중에 이렇게 바뀔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사위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도 일정했고 귀가 시간도 들쑥날쑥하긴 했지만 요즘 회사들이 다 그렇다 싶었습니다. 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조용해서 그렇지. 나한테는 잘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소한 말 한마디로 딸의 결혼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건 결혼 3개월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래. 갑자기 약속이 생겼대. 그 말투가 불평은 아니었지만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딸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자꾸 내가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불행해질 때 처음부터 비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말, 어색하다는 말, 설명하기 힘들다는 말부터 나옵니다. 며칠 뒤 사위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작은 케이크를 사놓고 저에게도 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와주면 그 사람도 좋아할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애처롭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집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도 꽂혀 있었고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만나나 봐.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케이크 위의 초는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익숙한 말부터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없이 바빴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지. 뭐가? 내가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못하겠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감정을 눌러왔다는 걸 그제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사위의 얼굴, 딸의 웃음, 말하지 못한 침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일부러 딸 집에 자주 갔습니다. 이유는 만들기 쉬웠습니다. 김치가 남았다, 국을 끓였다, 반찬이 많다. 딸은 늘 반가워했지만 사위는 그럴 때마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도착한 지 30분쯤 지나서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를 보자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이라 모르면 모를 정도였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할 때 나오는 그 멈춤. 어머님 오셨어요. 늘 하던 인사였지만 그날은 조금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말처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반찬 좀 갖다 줬어. 사위는 제 눈을 보지 않고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사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사위는 보자마자 화면을 엎어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일이 좀 겹쳐서요. 주말에도 가끔은요. 가끔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설거지를 하다가 컵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왜 이러지? 그 사과가 컵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내가 예민한 사람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 그 말에 저는 일부러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딸은 그 말을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출장을 갔습니다. 하루 일정이었고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그런데 딸의 목소리 뒤로 집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야? 아니 밖이야. 어디? 딸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좀 걷고 있었어. 그 말이 너무 외롭게 들려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가 먼저 전화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지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어머님이랑 연락되셨나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안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잠시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사위도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나 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현관에 내 신발 말고 다른 신발 자국이 있었어. 딸은 한참을 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그거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 그날 저녁 딸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젓가락만 움직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 맞겠지?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제가 먼저 부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위는 평소처럼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고 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누가 집에 다녀간 것 같아. 사위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현관에 신발 자국이 있었어. 그제야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착각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설명도 놀람도 없이 곧장 부정부터 나오는 말. 딸은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넘어가려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예민한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해.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딸의 질문을 딸에게 되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메모장에 아주 짧게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숨기고 있을까? 그 질문은 그날 하루 종일 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딸은 일부러 사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늦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조금이라는 말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딸은 그날 일부러 집에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슈퍼에 들러 쓸데없이 물건을 고르고 필요 없는 걸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시간을 끌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신발도 사위 것만 있었습니다. 딸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었지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습니다. 안도해야 할 이유가 왜 이렇게 절박한지. 딸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침실, 욕실, 작은 방. 겉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딸은 사위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셔츠들, 정장, 외투. 그때 딸은 익숙하지 않은 향을 느꼈습니다. 사위의 향도 자기 향도 아닌 아주 옅은 향. 딸은 옷을 한 벌씩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서 본 적 없는 옷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사이즈가 사위 것과 묘하게 달랐습니다. 딸은 그 옷을 한참 동안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보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옷을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사위가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집 안을 채웠습니다. 사위의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사위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집어 두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묻는 단계는 끝났다. 그날 밤 딸은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만 보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확인할 게 생겼어.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사위의 말보다 행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동선, 연락의 간격. 이건 의심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은 언제나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며칠 뒤 사위의 행동이 처음으로 어긋났습니다. 평소라면 집을 비웠을 시간에 사위가 집에 있었습니다. 딸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리듬이 깨질 때 실수를 한다는 걸. 그날 밤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혼자서 확인할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출장 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회사 일정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위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가.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 반응이 너무 빨라서 딸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주말을 비워두고 있었다는 걸. 딸은 짐을 싸는 척만 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고 옷을 몇 벌 올려두고 현관 앞에서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가 곧바로 근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딸은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이제 사위의 리듬이 깨질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 사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딸은 일부러 10분을 기다렸다가 답했습니다. 응. 이제 숙소 들어왔어. 그 순간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15분. 집 현관 비밀번호가 열리는 알림이 딸의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딸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위였습니다. 10시 30분 다시 비밀번호 입력 알림. 이번엔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 알림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 숫자가 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의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서 볼까? 아니면 끝까지 확인할까? 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1시. 딸은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불도 끄고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커튼이 절반쯤 닫혔습니다. 그건 혼자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딸은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편한 차림, 머리는 묶지 않았고 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잠깐 나오는 사람처럼. 여자는 사위의 차 조수석에 자연스럽게 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딸은 그 장면을 끝까지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숙소로 돌아와 영상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의 얼굴은 끝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확실했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커피 내려줄까? 그 다정함이 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제 뭐 했어? 사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수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철을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딸은 그날 사위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지금 당장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태연해서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사위의 휴대전화를 유심히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키지 않는 손놀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위는 화면이 보일까봐 항상 각도를 틀었습니다. 그 습관이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위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사위는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딸의 귀에 박혔습니다. 딸은 침대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세었습니다. 2분이 평소보다 훨씬 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사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부러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사위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을 잘 안 차렸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던 중 딸이 아주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예전에 살던 동네 말이야. 사위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 그 반응 하나로 딸은 확신했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문득 생각나서. 사위는 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없어. 왜 그런 걸 물어? 그 말이 너무 방어적이어서 딸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혼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전처번호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위가 자주 가는 그 동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이 주소에 사시는 분 기억하시나요? 딸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남자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딸은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아니요. 여자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 한 문장으로 딸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비명이 아니라 침몰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사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딸은 마지막 확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대상은 사위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전철하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던 사람. 그날 밤 딸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는 2번 울렸고 곧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딸은 짧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전화하셨네요. 그 한마디에 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처럼 조금도 놀라지 않은 톤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바로 묻지 못하고 몇 초를 더 붙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아직? 여자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딸의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같이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여기 있고 평일엔 그쪽에 있어요. 딸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늦었고, 그래서 늘 바빴고, 그래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이혼은요?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는 아직이에요.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아니라 처음부터 겹쳐있던 삶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분노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확인할 게 아니라 정리할 차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딸은 사위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이미 잠든 척했고 딸은 천장을 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딸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딸은 한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마치 남의 물건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위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하게 잠든 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가 딸의 귀에는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사위는 평소처럼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고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 사실이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위가 집을 나가자 딸은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결정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딸은 전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묻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직접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소를 보냈습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골랐다는 게 문장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전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척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된 사람처럼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딸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자리에 앉자 전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 말이 사과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전처의 시선이 잠시 그 화면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전처는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그 한 문장이
딸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딸의 질문에 전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말이 잔인하게 정확해서 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월세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주소 하나. 이 집 보신 적 있나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따로 만든 집이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딸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의 명의는 사위가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딸은 숨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가장 안전하대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사랑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는 걸. 카페를 나선 뒤 딸은 한동안 차를 몰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가장 안전하대요. 그 문장이 다른 말들보다 훨씬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의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딸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사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 질문이 너무 평범해서 딸은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사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집 어디야? 사위의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위는 모르는 척 웃으려 했습니다.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전처랑 같이 사는 집 말이야. 그 말에 사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사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습니다. 딸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젯밤 영상이 화면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할 차례는 지났어. 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화면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하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은 왜 안 했어?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딸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2번 속인 게 아니야. 삶을 겹쳐놓고 당연한 척 살았을 뿐이야. 그날 밤 딸은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집으로 와줘.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신발은 가지런했지만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딸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전쟁 전날 같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 편만 들어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잠시 뒤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예의 바른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제와 다르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할 말 있어. 그 명령 같은 말에 사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 계좌 내역, 혼인관계 증명서. 사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 집 말고 또 다른 집 설명해. 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은 잠깐 쉬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쉬는 집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니? 사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이 자리에 제가 왜 불렸는지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린 다 알고 있어. 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전처랑 같이 사는 것도 알고 있어. 그 순간 사위의 시선이 제게서 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누가 그런 말까지. 그 말에 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얕잡아 본 사람이 말해줬어. 사위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리하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 말 나한테도 전처한테도 똑같이 했지. 제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인생을 겹쳤었다. 그 말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은. 그 말에 딸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가정은 이미 당신이 깨버렸어. 그날 사위는 짐을 싸지 못했습니다. 나가라는 말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더 잔인한 선택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눈물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사위는 그날 밤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를 내쫓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사위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어머님? 그 질문에 딸이 처음으로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사위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 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두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 회사 공금이야. 딸의 한마디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돈 전부 내 이름 계좌로 들어왔어. 사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잠깐 맡겨둔 거야. 제가 그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공금은 맡기는 게 아니야. 딸은 이미 확인해둔 상태였습니다. 회계팀, 외부 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건 집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습니다. 너무 늦은 공포였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사위의 질문에 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사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다 돌려놓을게. 그 말이 이미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사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집을 나갈 때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집 살림을 한 게 아니야. 두 사람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한 거야.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무너지는 정적이 아니라 끝났다는 정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도 계좌도 결혼도 겹쳐있던 삶을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내 인생 찾은 것 같아. 사위는 그날 집을 나가며 끝난 줄 알았습니다. 조사도 이혼도 시간 지나면 흐려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뒤 사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조용히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일이 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낯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딸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필요를 정한 건 내가 아니야. 사위는 그제야 울먹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나도 살아야지.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전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뭘? 당신 명의로 돈이 돌아가고 있던 거. 전처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순간 나는 모든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불륜도 두 집 살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방패로 쓰는 범죄였습니다. 나는 그날 바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전처에게 있던 내역, 자기 계좌, 회사 공금,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건 사위가 몰래 녹음해둔 통화였습니다. 혹시 문제되면 네가 모른 척해.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사위는 그날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혼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끝까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카드가 드러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사위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랑 살았던 시간은 진짜였잖아. 딸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 시간도 네가 훔친 거야. 문이 닫히고 딸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뒤 딸은 혼자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완전히 자기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은 누가 들어올 때도 내가 허락해.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속았던 여자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었던 관계 안에서 조금씩 무너져가던 한 사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한 용기가 결국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외면하고 있는 진실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듣고 나면
생각이 남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